마이클 잭슨은 무대에서 열광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공부를 많이 한 놀랍고 뛰어난 공연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은 마이클 잭슨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공연, 모든 인터뷰, 모든 변화가 현미경 아래 놓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뒤에는 타블로이드 매체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특징 속에는 결국 그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수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혈통에 관한 진실까지 밝혀낼 증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스캔들이나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DNA에 기록된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조지프 잭슨과 캐서린 잭슨 사이에서 태어난 9남매 중 7째였습니다. 명성은 일찍 그리고 거침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5살에 형제들과 함께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10살에는 음반 계약을 맺었습니다. 13살에는 빌보드 1위 히트곡을 냈습니다. 세상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지켜봤고 그에게는 사생활이나 비밀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대, 모든 앨범,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DNA는 건강, 가족사,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비밀을 품고 있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믿으려는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3년 마이클 잭슨은 오프라 윈프리와 마주 앉아 훗날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TV 인터뷰 중 하나가 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폭로와 논란, 그리고 스타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이 밝힌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반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수년간의 추측이 끝났어야 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불신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설명이 전적으로 의학적 사실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합니다. 백반증의 경우에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인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피부 일부는 색소를 잃고 하얗게 변합니다. 이 질환은 예측할 수 없이 진행됩니다.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으며 주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환은 오직 자신만의 생물학적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피부색이 짙은 사람에게는 그 대비가 매우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 앞에서 강한 조명을 받으며 공연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에게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대중은 그 변화를 보았고 자신들만의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질환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983년 무렵 피부과 전문의 아널드 클라인 박사는 잭슨의 피부에서 색소가 빠진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조직검사를 통해 백반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검사는 또 다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잭슨은 피부에 색소와 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부 루푸스의 일종인 원반상 홍반성 루푸스도 앓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이클 잭슨이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만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자가 면역 질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그의 외모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그의 몸은 피부를 변화시키는 두 개의 별도 자가 면역 질환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질환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백반증은 결국 신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가 2009년에 사망했을 당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 보고서에는 신체 여러 부위에 광범위한 색소 소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조직검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종종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잭슨이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부끄러워해 의도적으로 피부색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진행성 백반증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정당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잭슨은 모노벤존이라는 처방약을 사용했으며 이는 베노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이미 몸 대부분의 색소를 잃은 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피부를 남기는 대신 남아있는 어두운 피부 부위의 색소도 제거해 보다 균일한 피부색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그 이유는 미용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백반증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 이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허영심의 증거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진실은 훨씬 덜 자극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외모는 그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선택한 적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DNA에 숨겨진 이야기는 건강 문제를 넘어섭니다. 대중이 그의 피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유전 계보학자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잭슨 가족은 조상 중 한 명인 줄라이 잭 게일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가족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 쪽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구전 역사가 그렇듯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끝에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믿음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은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족사의 일부로 간직해왔습니다. 잭슨 가족 역시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DNA는 가족 전설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후 유전 계보학자 셔먼 맥레이는 토머스 잭슨 쌈세라는 먼 친척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토머스는 마이클 잭슨과 북의 조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의 Y 염색체는 가족의 더 깊은 기원을 밝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토머스는 RFT1-21435라는 YDNA 하플로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서유럽, 특히 프랑스와 관련된 더 큰 계통인 알릴 B 계열의 일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오랫동안 믿어져 온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깊이 조사했고 잭슨 가문의 북의 혈통이 리치버그라는 프랑스 가문의 후손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사 기록과 DNA 증거는 같은 결론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줄라이 잭 게일로 알려진 조상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원된 계보에 따르면 그는 제임스 조엘 리치버그라는 프랑스계 노예 소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노예제 시대의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리치버그는 1804년에 사망하면서 유언장에 줄라이를 남겼습니다. 이후 줄라이는 리치버그의 딸 메리에게 넘겨졌고 메리는 조사이어 게일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게일이라는 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가족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후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미국 노예제의 가혹한 현실 중 하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아이의 친부는 노예 소유주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스러운 진실은 여러 세대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가 반드시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 역사 전반에서 수없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은 종종 더 견디기 쉬운 설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DNA 검사는 이제 그런 숨겨진 역사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잭슨 가족의 경우 유전적 증거는 노예제와 생존 그리고 침묵의 세월을 거쳐 이어진 프랑스계 혈통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그의 사망 이후 먼 친척들과 계보학자들이 그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기술을 활용해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가 누구였는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더 자극적인 DNA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14년 비벌리 힐스의 치과 외과 의사 조지프 군맨은 과거 마이클 잭슨이 사용했던 치과 장치에서 확보한 DNA를 분석한 결과 가수 브랜던 하워드가 잭슨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큰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동시에 즉각적인 의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DNA 시료의 보관 및 관리 과정, 과학적 방법론, 검증 기준, 독립적인 검토 절차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주요 과학기관도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재단은 해당 주장을 부인했고 브랜던 하워드 역시 결국 논란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과학적 뒷받침이 없었던 이 이야기는 등장한 만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관심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DNA가 함께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기록된 증거보다 극적인 가능성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현상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잭슨에게는 프린스 마이클, 페리스, 그리고 대중에게 블랭키스로 알려진 프린스 마이클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잭슨과 생물학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의문은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DNA 검사 결과 중 어느 것도 그가 친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일관되게 마이클 잭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해왔고 데비 로우 역시 임신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어떤 답이 존재하든 그것은 가족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마이클 잭슨을 둘러싼 일관된 패턴이 드러납니다. 반복해서 확인되는 것은 문서화된 진실이 대중의 대화를 지배했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피부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 조직검사, 부검보고서로 확인된 자가면역 질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Y 염색체, 계보학, 노예제, 그리고 세대를 거쳐 묻혀있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이 마이클 잭슨의 삶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질문에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과학은 그가 백반증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원반상 홍반성 루푸스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외모 변화는 사람들이 그에게 더 쉬운 동기가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의학적 질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북의 혈통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와 연결된 프랑스계 계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대부분이 애초에 숨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잭슨은 1993년에 직접 백반증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의사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료 기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세계 백반증의 날은 매년 6월 25일에 기념됩니다. 이는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날짜이기도 합니다. 이 기념일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인 공로를 기립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수년간 오해의 원인이 되었던 질환은 결국 그가 세상을 교육하는 데 기여한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DNA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혈통과 노예제, 그리고 잊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멜라닌 세포, 하플로그룹, 가족의 기원, 그리고 수세기와 대륙을 가로질러 이어진 생물학적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신화보다 덜 흥미롭게 느껴지는 진실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세상은 추측으로 만들어진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국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두 가지 자가 면역 질환과 싸우는 한 남자, 그리고 증거를 거부하는 여론과 맞서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생물학은 결코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2005년 6월 25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을 둘러싼 질문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놀라울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는 백반증을 알았습니다. 그는 루푸스를 알았습니다. 그의 부계 혈통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노예와 프랑스계 노예 소유주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생물학적 기록입니다. 그것이 유전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소문이 지나간 뒤에도 그것은 한때 이를 뒤덮었던 음모론들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